안녕하세요. 로열티 파마가 2021년 4월에 카보잔틴이 로열티 수수 권한을 인수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 후에도 로열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로열티 파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로열티 기회를 찾고 거래를 하고 있죠. 인수한 신약들은 카보메틱스와 코메트리크입니다. 로열티를 수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한 거니까 앞으로 로열티 파마는 이들 카보메틱스와 코메트리크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말이죠. 로열티 파마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했는데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우리가 흔히 GSK라고 부르는 기업입니다. 얼마의 로열티 권한을 사왔을까요? 아무래도 비싸겠죠. 계약 성사금은 3억 4,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로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여기에 추가로 미국과 유럽에서 전립선 암이나 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을 때 최대 5천만 달러의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4,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로열티 권한을 인수한 것이죠. 만약에 추가로 저응증을 확대했다면 500억 원을 더 주지만 벌어들이는 로열티는 이보다 훨씬 크겠죠. 카보메틱스가 카보잔티닙입니다.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한 적 있는 간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암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아파티닙이 간암 치료제에도 진입하면 경쟁약이 될 수 있는 약이 카보잔티닙이라는 것이죠. 로열티 권리는 이전에 GSK가 가지고 있었죠. 누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거였냐면요, 2002년에 엘셀릭시스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보잔티닙의 글로벌 마켓 매출액 가운데 3%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리시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이 권한을 사온 겁니다.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미국 시장 매출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GSK에게 돌려줍니다. 일종의 렌트죠. 일정 기간 동안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빌렸다가 로열티로 충분히 수익을 받다 싶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아마 엄밀한 수학 계산이 들어가 있어서 2026년 이후에는 로열티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아마도 경쟁약의 출현이라거나 시장이 감소한다거나 등등의 이유였겠죠. 경쟁약의 출현은 지금 인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망한 경쟁약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예측을 해봤을 테고요. 2020년도 지난해 카보메틱스는 7억 4,200만 달러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7억 4,200만 달러면 약 8천억 원인데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입니다. 이 중에 3%를 받는다고 치면 240억 원 정도 매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이면 총 1,2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들어간 돈에 비하면 적죠. 아마 향후 매출액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건 카보잔티닙의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만 계산한 것이고 하나 더 있죠. 코메트리크 로열티와 전부 합치면 본전 이상 뽑을 수 있나 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가늠해 봤을 때 5년 로열티는 인수금액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로열티 파마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초고속 성장했죠.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어떤 수익 기회, 이것이 진정한 경쟁력이고 강점이죠. 일단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대략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적응증 확대 가능성과 확대하면 벌어들일 추가 매출액들을 대략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GSK 입장에서도 향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더 커 보인다면 로열티 파마에게 매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열티 파마가 더 크게 웃돈을 얹어준다고 하니까 팔고 나서 5년 뒤에 받을까 생각한 것이죠. GSK도 이게 이득이라 생각해서 로열티 파마에게 로열티 권한을 넘긴 것이고요. 로열티 파마도 이게 이득이라 생각해서 로열티 권한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아마 로열티 파마의 계산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온 기업이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이죠. 물론 GSK 입장에서도 얻는 건 있습니다. 바로 즉시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생산적인 신약 개발에 곧장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SK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약 개발에 더 빨리 뛰어들어서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둘 다 윈윈하는 전략이죠. 로열티 파마는 향후 로열티 수익으로 투자금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요. GSK는 신약 개발 재원을 확보하여 더 빠르게 신약을 개발해서 기업이 커나가고요. 올해 6월 16일 최신 기사입니다. 돈 버는 로열티 금융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로열티 파마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뉴스 기사를 통해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죠. IPO 전 신약 개발을 하기 전 자본 조달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합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IPO를 통해 엑시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 회사들은 IPO 이후 자본 조달을 이전처럼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왜? 벤처 캐피탈은 IPO 전에 투자해서 IPO 이후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도 타점에서 매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데요. 왜? IPO 했다고 신약 개발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임상 3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가 상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가에서 유상증자 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해서 경영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도 모자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가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많은 돈을 조달하지도 못하고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 가치만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고점에서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하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마법의 자본 조달 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런 와중에 로열티 금융이라는 새로운 자본 조달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영어로 로열티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창업 2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의 로열티 파마가 유명하죠. 로열티 금융이란 의약품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로열티를 받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이전에는 신약개발 업체와 제약회사의 관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로열티 금융기업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신약개발 기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임상 초기 단계에서 애로를 하여 기술 이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상 후기 단계에서 애로를 하면 판매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료 또는 로열티로 수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애로하는 것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애로한다고 곧장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만약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다고 치면 매년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중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개발 기업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로열티 금융기업이 들어섭니다. 먼저 거액의 돈을 신약개발 기업에게 주고 향후 들어오는 로열티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개발 기업은 지금 당장 필요했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로열티 수익을 로열티 금융기업에게 넘겨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로열티 금융기업은 향후 들어올 미래의 캐시플로우에서 수익을 봅니다. 정밀한 계산을 통해 인수한 가격보다 더 많은 캐시플로우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래를 하겠죠. 이건 마치 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액의 돈을 넣고 자산을 매입한 뒤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것이죠. 단지 그 대상이 의약품 자산일 뿐인 겁니다. 신종 금융기법이죠. 에버트 레버토리스는 에버비의 전 이름입니다. 1994년 에버트는 캐트로부터 휴미라 물질을 기술 이전 받습니다. 이후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매출이 발생하죠. 2003년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휴미라 매출의 2.7%를 캐트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LI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휴미라의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던 캐트를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인수합니다. 이제 에버트는 아스트라제네카에게 로열티를 줘야 하죠. 왜? 아스트라제네카가 캐트를 인수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6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휴미라의 로열티 권리를 바로 로열티 파마에게 넘깁니다. 약 8천억 원에 넘깁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휴미라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지 안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로열티 파마가 블록버스터 신약을 인수하면서 대박을 치게 된 것이죠.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왜 휴미라의 로열티 권리를 팔아야 했냐면 인수 대금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8천억 원을 받고 휴미라 로열티 권리를 로열티 파마에게 팔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로열티 파마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어떻게? 휴미라는 계약 당시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에만 승인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여러가지 적응증 확대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8천억 원의 비용을 훌쩍 뛰어넘는 4조 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1993년에 에브비는 캐트로부터 휴미라를 LI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2002년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 캐트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인수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인수 비용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휴미라의 로열티 권리를 2006년에 로열티 파마에게 넘깁니다. 그 후 로열티 파마는 휴미라로 대박을 칩니다. 8천억 원을 들여서 샀는데 4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